도시는 함락당했지만 바흐무트 공방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을 물린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포위를 시도하며 외곽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격전 끝에 바흐무트가 함락당한 탓인지 일각에서는 마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대패하여 후퇴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7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던 바흐무트는 러시아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래 장장 10여 개월간 일진일퇴를 거듭한 격전지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 가장 긴 전투 기록인데요. 하지만 바흐무트에 그만큼의 격전을 벌릴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고 물어본다면 절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절대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를 빼앗겼기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애초부터 바흐무트 공방전이 계속된 10개월 내내 모든 전문가와 군사 관계자들이 내렸던 분석입니다. 저희 꺼리튜브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바흐무트에 지나칠 정도로 과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흐무트의 가치는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에만 존재합니다. 바흐무트를 얻은 바그너 그룹과 그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푸틴에게 선물을 안겼고 러시아 수뇌부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러시아에게 어떤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바흐무트에서 적지 않은 병력을 소모하긴 했는데요. 그러나 이건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에서 비싼값을 치르는 동안 러시아는 말 그대로 거덜나기 직전까지 털렸습니다. 러시아군과 바그너 그룹이 인구 7만의 작은 탄광촌을 점령하느라 10개월간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하르키우주와 헤르손시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 덕에 우크라이나는 드니프로 강 서안의 모든 지역을 수복했고 돈바스의 보급기지 역할을 하던 이지움과 쿠피안스크를 탈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아직도 보급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게다가 동북부 영토를 모두 탈환하면서 러시아군의 점령지를 동부일도 한정짓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말미암아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 전략도 상당히 단순해질 수 있었는데요. 전선을 수도 키이우에서 크게 떨어뜨려 놓을 수 있었던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에게 바흐무트는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얻은 트로피입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에 모든 전력을 집중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큰 피해 없이도 앞서 말한 모든 전과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점령했다고 해서 전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바흐무트가 철도 2개가 교차하는 교통중심의 도시라는 건 특기할 만합니다. 바흐무트를 점령하면 리만,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같은 대도시로 진출하기도 쉬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도심지 점령에만 모든 걸 투자하는 바람에 바흐무트 주변 고지는 죄다 우크라이나군이 확보해서 포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게다가 10개월 동안 바흐무트 일대로 우크라이나군의 다층 방어선이 구축된 상태라 이를 뚫고 진격하려면 또다시 막대한 병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흐무트의 정치적 상징성이 너무 커졌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푸틴은 바흐무트 점령을 돈바스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행동으로 선전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바흐무트가 한 번 점령한 이상 빼앗겨서는 안 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지금 바흐무트는 오랜 격전으로 완전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시가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인데요. 러시아군은 전략적 가치도 없고 사수하기도 힘든 바흐무트를 지키느라 계속해서 병력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 고지를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포격을 쏟아붓고 있기까지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를 앞두고도 바흐무트에 발이 묶여 무의미한 병력 소모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착된 전선 속에서 유일한 격전지였기에 바흐무트의 전황을 상세히 전달드렸지만 전선 전체 지도로 봤을 때 바흐무트는 정말 우크라이나 동부의 소도시에 불과합니다. 일부 매체는 마치 러시아가 전선을 크게 뒤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상은 크게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끝없는 패전 소식만 들리던 와중에서 이뤄낸 값진 승리임에 틀림없고 우크라이나로서도 많은 손실을 입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고 있다는 게 지금 딱 러시아의 바흐무트 점령을 두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전쟁의 불씨가 러시아 본토로까지 확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쯤부터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벨고로드 일대를 공격하면서 소규모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의 정체인데요. 우크라이나 측에서 해당 공격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건 자유러시아 군단과 러시아 의용군단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이 두 집단은 푸틴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로 이루어진 민병대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자유러시아 군단은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한 뒤 전향한 러시아군 포로들로 결성된 부대인데다 부차 학살 사건 당시 러시아 수뇌부를 대신하여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여러모로 푸틴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러시아 내부에서 민간인들로 파르티잔을 구성해 철도시설 파괴, 징병사무소 방화 등 사보타주를 일삼아왔는데요. 이번에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진짜 큰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민병대의 공격은 러시아에서 테러 행위로 결단짓고 강력하게 대응했을 정도로 위협적이었는데요. 두 민병대는 장갑차 다수와 소형 전술 차량을 동원해 러시아 고친카, 그라이보론 등을 공격했고 한때나마 해당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내 러시아군이 반격을 가하면서 우크라이나 국경 너머로 후퇴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격 헬기까지 동원되었고 지방청사까지 일부 파괴되었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습니다. 두 민병대는 자신들의 공격에 의해 국경수비대원 1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사상자 15명이 발생했으며 위기감을 느낀 러시아가 국경지역 9개 마을을 소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러시아군 측에서도 민병대 70여 명을 사살하고 장갑차 4대, 트럭 5대 등을 파괴했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일방적인 주장이라 신빙성은 없지만 중요한 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교전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불리한 전황 속의 러시아로서는 섬뜩하리만치 두려운 일인데요. 그러나 이게 반드시 우크라이나에 득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에 대해 자신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러시아 군단은 바흐무트 전선에도 투입되는 등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부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병대에서 동원한 장비가 험비, 맥스프로 등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미국 배후설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미국 무기체계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되었다라는 빌미를 제공해버린 것입니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라이보른에서 고작 1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군사시설이 무슨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아신다면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걸 납득하실 겁니다. 이곳은 러시아군의 탄약고인데요. 여기에 보관된 게 바로 러시아의 핵무기입니다. 이러니 러시아가 기겁하며 공격 헬기까지 동원해 민병대 소탕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병력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 일개 민병대 수준으로 핵무기를 탈취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이를 빌미로 러시아가 확전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심지어 공격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민병대 가운데 네오나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오나치에게 지배당하는 선량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해방하겠다는 건 푸틴이 전쟁을 위해 주장해왔던 명목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민병대의 공격을 정치적 선전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미국 장비를 사용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 그리고 네오나치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망설일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전의 여파가 단순한 국경지역 소규모 교전에서 끝날 수 있을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람하지 않았던 F-16이 지원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확정 가능성을 일축하기 위해 F-16 지원을 거절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일럿의 F-16 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미 수뇌부에서 기존 입장을 뒤바꾸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F-16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F-16 지원을 위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그리고 폴란드 등이 공여 준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 부의장은 이 이상 더 많은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건 핵종말의 가능성을 키우는 짓이다라며 또다시의 카드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크라이나가 F-16을 보유하게 된다면 양측 모두 제공권장하게 손을 놓고 있는 현 상황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F-16은 분명 최강의 전투기와는 거리가 멀지만 1978년 도입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도 미국을 비롯한 20여 개국이 운용 중인 스테디셀러입니다.
오죽하면 그리스, 튀르키예 국경 분쟁 당시에는 두 나라가 모두 F-16을 출격시켜 대치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인데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F-16을 동원해 사거리만 370km에 달하는 AGM-158 제즘 등으로 스탠드오프 공격을 가하거나 JDAM 등 초정밀 폭격 수단으로 CAS 임무에 나선다면 현재 러시아의 잔존병력으로서는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병력이 부족한 러시아군으로서는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일인데요. 당연히 러시아도 공중전력을 동원하면 되겠지만 지금도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이 두려워서 있는 전력도 운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의 계속되는 전투기 격추로 파일럿, 정밀 유도무기 또한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요. 만약 러시아 공군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실력과 여건이 좋았다면 전쟁은 진작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그러지 못했는데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공중전력의 약 20%를 손실한 지금 F-16에 대항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거꾸로 되어 우크라이나 공군의 공격을 오로지 방공망만 믿고 막아내야 한다는 건데요. 과연 F-16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주간 우크라이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